리키 토카스는 겨우 8살이었지만 슬픔이 어린 눈으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지는 그 끔찍한 순간을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가정에서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한 여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토카스 가족의 사생활 속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인간관계, 불법 거래,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살아 토카스를 살해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냉혈하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2년 11월 29일) 밤 10시 미국 조지아주 마리에타시는 추수 감사절 연휴가 끝난 후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연휴의 마지막 밤을 즐기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달려 나가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앞에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2살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얼굴은 흑투성이에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중에 리키 토카스로 밝혀진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쁜 흑인 남자가 엄마를 총으로 쐈습니다. 집주인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도 못했을 때 소년은 이미 맞은편 들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흰색 도요타 한 대가 약 80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남자는 집에 함께 있던 친구와 함께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운전석 문을 열었고 곧 충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여성이 핸들에 머리를 숙인 채 피가 차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9세 여성 사라 토카스였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8살 리키 토카스와 4살 마이크 토카스도 사건 당시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뉴욕주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이 일은 그녀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사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교직을 그만두고 남편이 운영하던 곳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남편이 다른 여성 강사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결혼은 곧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라는 즉시 이혼했습니다. 1984년 31세의 나이에 사라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의 매니저가 되면서 다시 경력을 되살렸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외모가 단정한 한 변호사를 만나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잘생긴 2 아들을 낳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라에게 그 후의 삶은 긍정적인 세계로 향하는 문과 같았고 그녀는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항상 꿈꿔온 어머니이자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1992년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밤에 끝났고 운명은 피비린내 나는 길로 바뀌어 그 불쌍한 여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라 토카스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을 곧바로 확인했습니다. 시신의 위치와 차량 안의 흔적을 바탕으로 수사당국은 범인이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피해자의 머리 뒤에서 총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수사관들은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인 리키 토카스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리키는 두려움에 떨면서 천천히 그날 밤 범인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바지에 긴팔 스웨트셔츠를 입고 검은색 털모자를 쓴 흑인 남자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도요타 차량을 철저히 수색하며 수상한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차량은 지나치게 깨끗했으며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희생자의 남편인 변호사 프레드릭 토카스에게 연락했으며 당시 그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한 호텔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프레드는 전날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났고 아내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는 유명한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였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은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릭 토카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라의 보험 계약에 주목했는데 이는 많은 가족 살해 사건에서 전형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수익과 전성기 경력을 가진 프레드가 단지 돈 때문에 아내를 죽였다고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 내내 프레드는 자신과 사라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레드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한 후 경찰은 사라의 삶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원한이 없었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술이나 를 하지 않았고 성격이 원만하며 외도도 없었고 수상한 인간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 토카스 같은 착하고 모범적인 여성이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목표가 되었을까요?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은 사라의 장남 리키 토카스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러들였습니다. 리키는 아직 아물지 않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그 끔찍한 밤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날 밤 리키는 동생 마이크, 엄마 사라와 함께 플로리다에서 친척을 방문한 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세 모자는 모두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사라는 차를 차고에 세웠습니다. 리키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반려견 제이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생 마이크는 여전히 뒷좌석 안전의자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먼저 짐을 집 안으로 옮긴 뒤 다시 나와 마이크를 안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털모자를 쓴 흑인 남자였으며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려견 제이크가 짖기 시작했지만 그는 재빨리 개를 제압하고 무기를 겨눈 채 두 모자를 차로 다시 돌아가도록 위협했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사라에게 운전석에 앉으라고 명령했고 리키는 조수석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았으며 여전히 자고 있던 마이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사라에게 차를 운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사라는 도중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한적한 지역에 도착하자 강도는 차를 길가에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가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흑인 남자는 차갑게 아이들에게는 관심 없다고 말했고 곧이어 사라의 머리를 뒤에서 쏘아 그녀를 핸들 위에 쓰러뜨렸습니다. 차는 조종을 잃고 도로를 넘어 반대편 들판에 멈춰 섰습니다. 리키는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차의 시동을 끄고 뒷문을 열어 울고 있는 동생을 안은 채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리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경찰은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장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범인이 새 모자를 차에 태우고 1km 가까이 이동한 후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것이 프레드릭 토카스를 겨냥한 복수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여러 조직폭력배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프레드 때문에 형을 받은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가족을 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수사를 진행한 후 경찰은 이 두 가지 가설 모두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사라의 여동생 크리시가 경찰서를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라는 프레드릭 토카스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시에 따르면 사라와 프레드의 결혼 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외형만 남아있었고 실상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프레드는 가족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스트릿클럽을 자주 드나들었고 그곳에 무희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크리시의 진술을 들은 순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프레드가 보였던 여러 가지 수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날카로운 변호사인 그가 수사관들과 함께 현장이나 집 주변을 조사하는데 동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협조하려는 남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프레드가 처음으로 전화한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그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물었을 때 프레드는 놀라울 정도로 무심했고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서 기대되는 슬픔이나 충격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라의 장신구 중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물었을 때 프레드는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집에 자주 없어서 잘 몰랐고 또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상 행동을 근거로 경찰은 프레드를 다시 신문실로 불러 부부 관계에 대해 명확히 묻고 더 중요한 점,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프레드는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으며 사라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여전히 같은 방에서 자고 부부 생활도 정상이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크리시는 경찰에게 진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건넸습니다. 중요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사라가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리해둔 세부적인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문서의 겉으로는 모범적인 변호사로 알려졌던 프레드릭 토카스에 대한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프레드가 특별한 의뢰인들을 위해 개설한 해외 은행 계좌 목록과 바하마에 등록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수단이었으며 더욱 무서운 것은 프레드의 고객 대다수가 및 조직 범죄와 연관된 인물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지방 관할의 관할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모든 자료를 FBI에 넘겼습니다. 연방수사관들은 자료를 확인한 후 프레드가 설립한 회사들이 모두 불법 자금 이동을 위한 구조물임을 확인했습니다. 프레드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고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을 위한 대규모 자금 세탁망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FBI는 프레드릭 토카스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실수를 포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라 국제적 자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크리시의 회상에 따르면 사라는 1984년 애틀랜타의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중 당시 젊은 변호사였던 프레드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프레드는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큰 야망을 지녔고 단정한 외모에 늘 밝은 미래와 모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라는 프레드의 계산된 진정성에 쉽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해 프레드가 나이트클럽의 VIP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인맥들은 프레드의 정치적, 경제적 야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사라는 첫 아이인 리키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30이 넘은 나이라 임신은 여러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사라는 일을 그만두고 화려한 환경을 떠나 조용한 삶을 택하며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프레드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내의 퇴직을 반대했습니다. 프레드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고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장기간의 출장, 돌아오지 않는 밤, 점점 더 커져가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프레드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개인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등 돈이 될 만한 사건이라면 가리지 않고 맡았으며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점점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직업윤리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개인 법률 사무소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프레드는 점점 더 수상한 거래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밀수, 자금 세탁, 심지어 질, 밀매 조직의 보수들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보수가 전부 현금으로 지급되며 그것이 마치 불법 카지노처럼 다발과 상자에 쌓여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남편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지만 프레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라는 프레드가 정기적으로 큰 서류 뭉치와 자물쇠가 달린 상자를 지하실로 들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질문하자 프레드는 갑자기 화를 내며 지하실에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특히 자신의 금고를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988년 그들의 둘째 아들 마이크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원래 가족에게 행복한 순간이어야 했지만 이 시점에 프레드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검사 봉급이 적다며 불평하던 그 남자는 이제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쏟아붓고 선거 자금에도 마치 자선 재벌처럼 아낌없이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프레드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몇 달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라는 프레드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를 밤낮으로 감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은 프레드가 스트립 댄서와 외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 사라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라는 즉시 프레드를 찾아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프레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프레드는 냉정하게 사라에게 경고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 그녀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경력과 인생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 여성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라는 독립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프레드가 애틀랜타 법조계에 너무 깊숙이 연주를 가지고 있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드는 정치적 배경과 명성 덕분에 실제로 피해자가 누구든 사라를 법적 싸움에서 빈손으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프레드 같은 유력 인물과 싸워 이기려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고민하다가 프레드의 지하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불빛과 냉기 어린 곰팡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홀로 지하실로 내려갔고 금고는 낡은 철제 선반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마다 사라는 가능성 없는 시도처럼 숫자 조합을 하나하나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안개 낀 아침 마지막 숫자가 맞물렸을 때 금고는 딸깍 소리를 내며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껍고 가지런히 정리된 문서,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서류, 명세서, 계좌 기록, 의심스러운 계약서와 프레드가 지하 세계 고객을 위해 만든 유령 회사들의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장과 서명이 되어 있었고 이 문서들만으로도 프레드의 경력을 단 하루 만에 불태워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문서들을 들고 자신의 변호사를 찾아갔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긴 변호사는 충격에 빠졌고 이것은 너무 거대한 문제라 자신이
직접 복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사라에게 원본을 복사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라는 그대로 따랐고 복사본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절대 배신하지 않을 동생 크리시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만약 언젠가 무서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준비를 마친 사라는 프레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서 뭉치를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레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양육권 전부를 넘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프레드는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있다가 결국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라는 프레드의 사무실을 승리자의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는 바로 그 순간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레드가 마지막 수를 계산하는 쪽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수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프레드의 불법 거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사라의 죽음에 그가 직접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사 노력은 막다른 길에 부딪힌 듯 보였습니다. 침입 흔적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수사팀이 프레드를 감시하며 단서를 찾던 중 한 지역 주민의 제보가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 중독자인 흑인 청년 커티스 로어가 자신이 사라를 죽였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빙성을 의심하면서도 경찰은 이 단서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경찰은 커티스의 은신처를 급습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12월 24일 아침 프레드는 이 체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두 아들 리키와 마이크를 외가에 보내는 뜻밖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같은 날 프레드는 호텔 방 하나를 예약하고 방에 금지 표지판을 걸어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호텔방에서 그는 진통제와 술을 대량으로 복용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발견했을 때 프레드는 거의 숨이 멎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일주일 후 바로 연말인 12월 31일 프레드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그는 아내를 잃은 절망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매일이 형벌 같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중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애틀랜타를 떠나 플로리다 주 웨스트팜 비치에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양육권을 포기했고 모든 연락을 끊고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프레드가 사라지려 애쓰는 동안 경찰은 커티스에게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신문 중 커티스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사라를 살해한 범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배후 인물이 프레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커티스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커티스는 에디 로렌스라는 나이트클럽 업주가 자신에게 $5,000를 주고 사라를 처리하라고 고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커티스는 사라의 집 뒷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와 두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커티스는 튀어나와서 세 사람을 제압했고 차에 태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미리 정해진 장소로 운전하라고 했으며 그곳에는 에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티스의 말에 따르면 처음 계획은 단지 위협하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사라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커티스가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검찰은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에디에 대한 증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는 신문에서 그것이 단지 너무 지나친 협박이었고 원치 않았던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인은 바로 사라의 8살 난 아들 리키였습니다. 리키는 사건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와 납치범들 간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소년의 진술은 마지막 조각이 되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피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범은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피의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살의 어린 리키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공격자가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바로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신과 피범벅 사이에 두 아이만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그 진술을 반박하려 했으며 8살짜리 아이가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살 소년 리키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운 방식이었습니다. 리키가 진술을 마쳤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리키 같은 어린아이가 겪는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더 이상 법정 증언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시기 검찰은 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디 로렌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짜 배후를 밝힌다면 형량을 감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에디는 프레드가 사라를 살해하도록 자신을 고용했으며 그 대가로 25,000달러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커티스에게 지불한 금액의 5배였습니다. 1993년 8월 경찰은 단서를 따라가 프레드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프레드는 아내 살해의 주범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5주 동안 진행되며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2번의 재판 끝에 프레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또 다른 수사에서는 프레드가 자금 세탁과 불법 질 거래를 주도하는 범죄 조직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프레드는 또 다른 종신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품위 있는 척하며 감추려 했던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단은 사실상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프레드는 빠른 해방이 아닌 평생을 어두운 감옥 속에서 보내야 했으며 2번의 종신형은 마치 천천히 타들어가는 형벌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중독자 커티스도 종신형을 받았고 나이트클럽 사장 에디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레드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어머니를 잃은 두 아이는 드디어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리키와 마이크는 외할머니와 이모의 사랑 가득한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가족의 피로 물든 과거를 되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며 용서를 구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그를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프레드는 기억과 죄책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을 조직 폭력배들과의 불법 거래를 자백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진술 덕분에 살인 사건을 포함한 6건의 중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0년 프레드릭 토카스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5월 그 악랄한 변호사는 67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극심한 비극을 초래한 자가 치러야 할 때가 정의와 운명이 함께 내린 마지막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프레드가 짊어진 죄는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프레드가 사망하기 단 한 달 전인 2020년 4월 3일 그 유괴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마이크는 폐색전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31세의 젊은 나이에 미완의 꿈과 쓰지 못한 소설 원고를 안고 떠났습니다. 가족은 마이크를 어머니 사라의 묘 옆에 안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결코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던 아들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하늘은 마치 사라의 장례식 날처럼 우울하게 흐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공정하진 않지만 지울 수 없는 여운을 남긴 결말로 막을 내립니다. 한 어머니는 살해당했고 한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 죽었으며 한 아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모든 것을 목격한 아이는 아직도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미스터리한 사건에서 다시 만나요.